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바빠가지고 어디 좀 갔다 온가. 예, 예. 우리 일본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일본이랑 사회 구조가 사실 비슷해지고, 그리고 우리 일본이 안고 있던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계속 안고 있어 가는 그 도중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문화나 경제나 그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보면 여기가 교토 그 거리고요. 교토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예, 예. 어디 좋았나요? 교토. 예, 예. 그냥 우리 인사도 거리요. 교토가 이제 예전에 수도였죠.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메이지 유신 때까지 천황이 교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이라고 불리는 도쿄가 원래 에도라고 했거든요. 그 에도에는 막부가 살았어요. 그 막부가 있고 천황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좀 들어보셨죠? 네. 막부를 뭐라고 하죠? 일본말로? 쇼로 시작하는 쇼군, 예, 쇼군이라고 하죠. 쇼군. 예. 원래 이 정의 대장군, 오랑캐를 정복한 대장군이라고 불렸다가 그게 이제 쇼군. 예. 우리가 승부를 일본말로 쇼부 본다고 하죠. 쇼부 본다고. 예. 그 승자, 그 쇼,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쇼부. 그게 이제 쇼군이라고 합니다. 쇼군이라고. 여기는 이제 후지산, 대표적인 일본의 어떤 그 랜드마크죠. 후지산. 후지산이랑 이 사쿠라가 일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고, 그리고 오사카에 가면 여기 이거 뭐라고 써 있죠? 구린코. 예? 구리코. 예, 구리코라고 써 있. 그리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글리코라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코. 이게 이제 요거는 가타가나죠. 가타가나. 일본말이 히라가나, 가타가나, 제가 설명했듯이 한자 요 세 개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 가타가나가 히라가나 요게 46개씩입니다. 그러니까 52개를 알아야 돼요. 아니 46개씩이니까 92개죠. 92개에다가 한자를 다 알아야 돼요. 한자 읽는 법은 또 훈독, 음독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읽는 방법이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 그랬죠? 뭐에 따라? 사스니까. 예, 성조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매라는 뜻이죠. 팔매, 매매하다, 사다, 팔다 할 때 중국말 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이 삼성어하면은 사는 건데 마이 하면은 파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은 내가 파는 거 사는 게 되고 사는 게 파는 게 됩니다. 근데 일본 말은 하나의 한자에도 훈독, 음독이 따로 있고 훈독도 여러 가지 있고 음독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심지어 어떤 단어는 10가지의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걸 다 알려면. 그래서 일본어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본어는. 예.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고, 가타가나는 주로 외래어를 표시하거나 그리고 뭐 어떨 때 가타가나 쓰죠? 강조할 때. 예, 강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이제 가타가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타가나를 모르면요, 사실은 일본의 간판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한자의 초서체가 이렇게 흘림이 있거든요. 그 흘림으로 따온 글자들이 바로 히라가나예요. 일본의 히라가나. 그리고 오사카 가시면 여기 꼭 여기 가시잖아요. 요 글리코. 글리코가 이게 과자 회사래요. 예, 과자 회사. 60년대 이 모습입니다. 60년대 글리코. 도쿄 오사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이 한동안 그 GDP가 미국 다음이었잖아요. 계속. 근데 언제부터 세계 2등인지 아세요? 일본이 전후 6.25 전후로부터 해가지고 사실 60년대 중반
도쿄 올림픽이 몇 년도에 생기죠? 열렸죠? 60년대 예, 1964년도.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 2위로 도약을 합니다. 미국 다음에 예,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있었을 때 일본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이 싸구려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엔저기 때문에 계속 엔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취급을 받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여행이 싼 나라. 그래서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의 웬만한 그냥 괜찮은 호텔들 이런 게 7, 8만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더 싼 거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15,000원짜리도 그냥 독실을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주공에서는 17만 원, 15만 원 왕복이.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동남아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국민들은 지금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30년 이상의 불황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도쿄에 가면은 이게 뭔지 아는 분? 스카이트리. 예, 스카이트리.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이게 2012년도에 만든 겁니다. 원래 도쿄 하면은 도쿄 타워라는 게 있었죠. 예. 그게 한 330m, 340m인데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새로 이제 2012년도에 그 도쿄 스카이트리를 했는데 이게 634m의 그 송전탑 그 시설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광저우에 가시면 이게 광저우 타워입니다. 광저우 타워가 이게 604m인데 이게 2008년도에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2012년도에 도쿄 스카이트리가 이제 생기게 됐죠. 광저우 트리가 비행기에서 딱 보면 요거만 보여요. 거의 이렇게 항상 불빛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광저우 같은 데는 광저우나 선전, 심천 이런 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다 몰려 있는 데죠. 중국에.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오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고층 빌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메이지 시대 때 왕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루히토까지 이렇게 나오죠. 나루히토까지. 그래서 이 연호가 하나씩 있습니다. 메이지. 명이 주로 이제 메이로 많이 있고, 우리 한국어 옛날에 명자 그런 게 있었죠. 14년을 하고 명자. 명자가 명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죠. 명자. 예. 이게 명이라는 게 이제 악기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악기꽃. 악기꽃가 명자예요. 예. 악기꽃. 악기꽃과 명자. 경자. 교꼬. 예. 그러니까 교꼬가 이제 일본 교꼬가 한국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무스이토, 요시이토, 그다음에 히로이토 때가 가장 많았죠. 예, 히로이토 때가 사실 일본의 어떤 전성기 때죠. 일본에.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요시이토 때부터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몇 나라가 안 돼요. 한 5나라 정도.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요 정도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비슷하죠. 미국이 다 가지고 있죠. 예,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국가보다도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다 그거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인도 회사처럼 다국적 기업이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요 아키히토 때 여기가 30년이 딱 되죠. 요 30년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예, 그 기간과 이제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 됐다가 잃어버린 20년 됐다가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사실 좀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상위 선진국이 돼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일본은 최상위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글자를 보면 여기 이게 뭐죠? 예, 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화. 화가 사실 일본의 상징인 글자인 거 아시죠? 예, 화. 화합하다. 그리고 뭐 다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하나로 뭉치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위에부터 아래까지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같이 이뤄가는 그걸 이제 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와규라고 아시죠? 와규. 고기. 예, 와규. 와규. 네. 와규가 요 화자에다가 소우자를 쓰는 겁니다. 그 일본 고기를 와규라고 하는 거예요. 한우처럼. 예. 와식기 알죠? 와식기. 일본식. 와쇼구. 일식을 와쇼구라고 합니다. 와후구. 일본 옷 방식. 이게 와후구예요. 와식기는 이제 일본식.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첫째 시간에 결석을 뭐라고 했죠? 새끼. 개새끼라고 그랬죠? 개새끼. 경치. 오늘 경치가 좋습니다. 개새끼 그거는. 개새끼가 개새끼. 개새끼가 이 하면은 아주 저기 경치가 좋다. 교와 개새끼가 이 하면 오늘 경치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 와자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해세 원래 이제 헤이세이라고 이제 발음 기호는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자를 빼죠. 예, 장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해세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해세. 셋. 예, 그리고 시계 이름 세이코, 예. 세코라고 합니다. 예, 세이코가 시계인데 그 성공이란 뜻이에요. 성공. 근데 세이코라고는 안 하고 실제로는 세코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 전에 그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황 그리고 쇼군 다이묘 이거 무사들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게 봉건제도의 특징인데요. 우리는 이제 천황은 뭐고 쇼군은 뭐고 그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 중세 유럽에서도 천황과 아니 그 왕과 또 그 기사를 해주는 기사 위에 있는 영주들이 있죠. 그것과 어떻게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일본은 영주뿐만 아니라 영주 위에 또 하나의 그 영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쇼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실질적인 어떤 권력 행사가 없어요. 천황은 이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지금도 없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잠깐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까지도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천황의 힘이 더 낮아졌죠. 쇼군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쇼군 밑에는 충성 복종하는 다이묘들이 있습니다. 다이묘. 근데 나중에는 이게 센코쿠 시대라고 전국 시대. 그러니까 중국도 전국 시대가 있었고 일본도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다이묘들이 이 쇼군 후계자 지명을 놓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 서로 내가 천황을 하겠다. 아니 그 쇼군을 하겠다. 해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혼란 수습을 위해서 가명정도 그러니까 가명정도가 아니죠. 정명가도 제가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복할 테니까 길을 비켜라. 그래서 조선을 침입하게 되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스가 이제 에도 막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돼 있고 이 다이묘가
항상 쇼군에게 충성 복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거를 아세요? 상킹 코스. 예, 산킨 코타이. 있어가지고 훨씬 재밌게 예. 했네 진짜. 예, 산킨 코타이라고 이 참근 교대제라고 이 한자는 그럽니다. 이 참근 교대 이게 산킨 코타이. 그러니까 이 다이묘들이 1년에 한 번씩 쇼군에 가야 돼요. 영접하고 사실 이 다이묘들의 부인이나 아들 딸들은 예, 쇼군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인질로. 그러니까 전국 시대 같이 다이묘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를 충성 맹세를 위해서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예, 인질로.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 누가 잡혀갔죠? 세자 중에? 예? 예, 소현세제가 잡혀갔죠. 소현세자. 잡혀가지고 예, 거기서 선교사들 아담샬하고도 이렇게 많은 서양 문물을 접했는데 그 소현세자가 오자마자 암살을 당하죠. 독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볼모로 잡아가는 거죠. 청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권력을 위해서 쇼군이 다이묘들의 이제 가족을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행렬이 있어요. 행렬로 그 인사를 하고 또 볼모로 잡았다 인사하고 다시 이제 영주로 돌아오는 그 제도가 이제 산킨 쿄타입니다. 앞에 좀 이렇게 갔을 때 요게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추신구라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배우가 여기 다케이 에미라고 에미인데 이제 다케이 에미 친한파 여배우예요. 친한파 여배우인데 여기는 누구죠, 우리? 누구 아저씨나 네. 이름 뭐지? 원빈이. 아주 예 아니 일본 아 일본이야. 가장 유명한 일본의 연예인 기무라 타쿠야. 타쿠 맞아. 예. 추신구라라는 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역사극이에요.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뭐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추신구라. 예. 김구라 아니라 추신구라. 추신구라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직 다이묘들 쇼군 여기에 쇼군이 매년 정월에 천황한테 인사를 가요. 인사를 갑니다. 아까 이제 추신구라 그거는 1700년대 초 얘기입니다. 1700년, 1701년부터의 얘기인데 이 쇼군이 인사를 가면 천황도 이제 밀사를 파견해서 또 이제 답을 해요. 내가 잘 이렇게 인사를 받았고 답을 하는데 그 파견단이 오면은 요 쇼군이 요 밑에 다이묘들 중에서 면마다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도록 하게 합니다. 대접. 근데 대접하는 사건 중에서 칼부림이 나요. 칼부림. 왜냐면 요 사람은 이제 칼부림에 칼을 막 휘두른 장본인이고 요 기라 고즈케노스케는 칼부림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예법, 그 대접하는 예법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 아사노 나가노리, 다쿠미 노카미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좀 돈이 없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돈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대접이 좀 푸대접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시골에서 온 어떤 그런 뭐 시골뜨기라고 놀렸죠. 이것밖에 준비를 못하냐 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 사람의 칼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에도 성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쇼군이 있는. 쇼군이 이 다쿠미 노카미에게 할복을 명합니다. 원래 할복이라는 거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할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원래는 이제 수장을 시켰어요. 근데 물에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할복으로 바뀌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칼로 이렇게 찌르면요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망난이라고 있죠. 막 목을 쳐주는 항상 목을 쳐주는 사람이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할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할복을 당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다이묘들은 다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다이묘 밑에 있는 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사들이 이제 복수를 결심해서 이 기라고즈노스케를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고 그 47명인데 낭인, 로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리우드 영화도 로닌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로닌 47 해가지고 예, 키아누 리브스도 나오고 네. 예, 그게 이 얘기를 그냥 현대판으로 좀 만든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그 쇼군이 할복을 또 명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룬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항로들, 이게 에도로 가는 그 길들이 다 산낀 쿄타이 때문에 만들어지고, 당시 에도는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죠. 10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도시가 바로 에도, 도쿄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도쿄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 100만 명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100만, 1000만 이런 게 크게 다가오질 않죠. 뭐 서울이 1000만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유럽에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시면 100만 이상의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300만이 파리하고 베를린이고 예, 예. 나머지는 다 560. 300만 대가 베를린, 파리는 뭐 250에서 300 사이, 마드리드, 예, 마드리드. 그런데 이게 인구 수가 이제 다릅니다. 이게 메트로 광역권이냐, 그 시내권이냐, 그걸 다 합치느냐. 그래서 밀라노도 뭐 3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은 시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예, 작아요, 되게. 로마도 300만이라고 하는데 예, 걸어 다니는 거는 되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2노선밖에 없어요, 로마에는. 2노선밖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100만이었으면 굉장히 큰 도시죠, 에도가.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가장 번영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당시의 일본의 어떤 경제나 문화적인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한국은 예전 그대로고, 일본은 굉장히 큰 이제 발전을 이룬 나라죠. 이게 그 나가사키 가시면은 나가사키 이제 데지마 섬을 모형으로 해놓은 건데 테지마라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로 유명한 게 뭐죠? 나가사키에 짬뽕, 나가사키 짬뽕이 유명한데 사실 일본에서 나가사키 짬뽕은 유명하지 않고, 나가사키에서 모든 이제 문물이 들어왔죠, 나가사키로. 그러니까 나가사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카스테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에서 들어온 음식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요 국기 이름이 어느 나라 국기죠, 이게? 예, 네덜란드 국기입니다. 이게 여기 섬이 이렇게 있고, 네덜란드인만 교역하도록 해놓은 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제 쇄국 정책처럼 일본도 외국 문물이 이제 임진왜란 전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총도 들어오고 외국 선교사도 들어오고,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까지 가서 이제 캐톨릭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침입한 임진왜란, 제가 여기서 이제 작년에 세계사 할 때 우리나라 침입한 장군 중에 고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예. 예. 고신이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긋고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어요, 깃발에다가. 고신이 누구 잠깐 잊어버렸는데 저도. 네. 고신이 유기나가가 이제 십자가를 긋고, 그 정도로 이제 외국 선교사나 문물이 많았는데 그거는 좀 차단하고 단 네덜란드인만 거래를 하도록 한 데가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섬입니다. 그 섬은 인공섬입니다. 그 당시 인공섬을 만든 거예요. 베네치아에 가면은 그 말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 말뚝을 받고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세운 게 바로 데지마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가면 이 데지마를 꼭 가야 되고,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바로 여기가 하시마라는 섬입니다. 하시마.
우리나라 말로 군함도라고 하죠. 영화 군함도도 있었죠. 이게 저기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을 일본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현대 유산으로 00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배경이 요 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가장 그 일본 무역의 중심이 된 거죠. 나가사키가. 그리고 여러분 이 돈가스가 일본에서부터 온 거 아시죠? 돈가스. 돈가스는 주로 어느 때 먹나요?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뭐 매일 먹지만 주로 시험을 앞두거나 시합을 앞둘 때 그죠. 예, 먹습니다. 돈가스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승부할 때 승자죠. 이렇게 쇼자로 있습니다. 쇼. 승부할 때 쇼부로 읽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음독이고 요거는 훈독인데 카츠. 이기다라는 뜻이 카츠예요. 동사 원형이 일본 말로 카츠. 진다는 맞겠다. 어? 예. 카츠. 카츠가 이긴다는 건데 여기가 돈 카츠예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내일의 시험이다 아니면 시합이 있을 때 돈가스를 먹습니다. 열량이 필요. 예, 열량도 필요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 얘기할 때 중국은 숫자에 목숨을 걸잖아요. 파차이 돈을 벌다. 파가 팔이랑 같기 때문에 발음이 그래서 팔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일본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시험 앞두면 미역 공부 안 먹는 것처럼 미끄러진다고 막 엄마들 옛날에 막 학력고사 엿 붙여놓고 그런 것처럼 그 카츠고 여기는 또 카스테라예요. 이게 가타가나로 카스테라. 그 카스테라가 가장 유명한 데가 일본이고 그 중에서 나가사키. 그러니까 나가사키 가면 이제 카스테라가 가장 유명하고 저기 마카오 가면은 에그 타르트. 가방이란 말이 포르투갈어인지 아시죠? 가방. 네. 가방도 포르투갈에서 온 일본이 차용한 말이 우리나라 가방이 된 거고 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에도 시대 때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유입해서 그 문물들이 교역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카스테라 고급 음식입니다. 옛날에도 고급 음식이 있고 카스테라가 외국보다 이제 일본이 훨씬 잘 만들죠. 원조죠. 카스테라의 원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남미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입니다. 포토시. 우리 브라질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에. 볼리비아 쪽은 안 가셨어요? 네, 그쪽은 예. 너무 고산. 그렇죠. 예. 가기도 어렵고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남미 쪽은 다. 그리고 포토시가 은광.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할 때 플라스트리스크라는 양식을 말씀을 드렸죠. 스페인 건축 양식 중에. 플라스트레스크 중에 플라타라는 게 은이에요. 플라타.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요. 지금도 여기 광산 투어가 있습니다. 은광산 투어. 그 은광산 투어를 할 때 보면은 은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난 거예요. 그 은은 스페인 거죠. 스페인이 그 은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 채굴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팔았느냐? 중국에다 팝니다. 당시 은과 금의 그 비율은 12대 1이에요. 은 12개를 가져야지 금 하나를 삽니다. 근데 그게 국제적인 시세였고 그런데 중국이랑 일본이 은 시세가 달라요. 중국에서는 6대 1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12대 1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서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금을 삽니다. 6대 1로. 그 은 6개를 가지면은 금 1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면요. 은 12개 가지고 금 1개를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사서 은을 또 일본에 가서 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어요. 스페인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라카나 지금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동남아에서 향신료를 사가지고
이 중개 무역으로 스페인 상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근데 당시 스페인은 상인 중심이 아니라 국가에서 모든 걸 관할했고 반대로 영국은 상인 중심이었죠. 그래서 영국이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처음 만들었고 1601년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 그 동인도 회사가 나중에 전 세계를 다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은캐다가 여기 중국에 팔고 또 다시 금을 사가지고 여기다 팔고 여기를 해가지고 말라카 지금 고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도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세비야 그 대성당 가시면 금으로 다 이 도배놓은 재단이 있어요. 다 금이에요. 금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 작년에도 이제 세비야에 가서 그거를 이제 요새 다시- 금값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몰라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철문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철 기둥이 제 여기만 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막 그 안에 드러나 놓는데 이 하다가 핸드폰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떨어뜨리면 이제 관리자 불러야 돼요. 그 안에 이제 못 끄집어내가지고 핸드폰을 금값이 예. 얼마야 그게. 이 세비야로부터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세비야 대성당을 보시면 사실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런 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요 다른 뭐 밀라노 성당이나 그런 거 보면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건 뭐 시멘트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성당들이 굉장히 많죠. 시칠리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엄청난 성당들이 많다고. 예. 베네치아도 있고 뭐 여기 터키에도 있지만 이런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은을 창출했고요. 사실 중국도 그 당시엔 지정은제도 은이 화폐였습니다. 은?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은광이 많이 개발을 돼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일본에서 은이 났어요. 그 은을 재련하는 기술은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끌고 온 사람들이 은 재련 기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은 재련을 해가지고 일본 산업의 부흥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게 에도 시대 때의 상인들. 그 에도가 100만의 인구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이건 일본이 이제 18세기에 나오는 그 의학서적입니다. 해체신서라고. 요거는 이제 베살리우스라는 그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해부학자가 베살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베살리우스의 책들을 이제 일본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펼친 거죠. 해체신서라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영정조 시대 때 일본은 이제 해부학까지 그거를 이제 난학이라고 합니다. 난이 어느 나라를 뜻하죠? 난. 화란 하면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죠. 화란. 그러니까 아까 대지마가 네덜란드. 거기서부터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물을 네덜란드로부터 수입을 한 거죠. 그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이런 의학서, 과학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조선은 청나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뭐 포로로 잡혀간 거지만 소현세자를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서양 문물 얘기하고 서양 귀신 들려가지고 선교사 한 얘기 막 듣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소현세자를. 그러니까 정말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당파 싸움의 희생양 아닐까요? 뭐 당파 싸움도 그렇고, 네. 그렇죠. 당파 싸움도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아버지도 정치적인 그렇죠. 거에 다 희생양이라고 정치적이었죠. 봐야죠. 예. 그때 이제 동인 서인에서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또 서인이랑 또 북인이랑 싸우고 이게 또 노론 소론이 되고 예.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 여기 대전 송시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리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모네 예. 일본풍이죠. 예.
우에요끼라고 설명을 우에요끼.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인상파 화가들의 가장 꿈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네나 고흐나 진짜 유명하더라고. 예, 왜 이런 사람들이 갔죠. 예, 예. 미술을 하셔가지고. 예. 왜 그랬냐면 예. 그때 이제 그 서양 우리가 이제 왜 유럽 이쪽 가면 왠지 우리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을 봐도 신비롭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동양을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가장 개항을 먼저 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동양의 신비로움을 신비로워 일본으로서 가지고.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거 그 좀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는 걸 동경하듯이 그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신비감, 동양에 대한 그 오리엔탈리즘.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오리엔탈리즘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비하적으로 됐지만 네. 원래는 좀 신비로. 그래서 인상파가들이 많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일본 네. 일본 학도. 저는 이제 일본학 전공인데 이 일본풍 그림이 서양으로 많이 유입된 게 우키요에라는 일본풍 그림들이 판화로 많이 찍혔어요. 네. 판화로 많이 찍히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처럼 계속 네. 찍혀 많이 나가서 나왔죠. 서양으로 많이 네, 유입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양에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사가기도 하고 많이 또 팔아치우려고 대량으로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양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칠 수 있었어요. 예. 예, 파나니까 그게 예, 그렇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원근법이 없잖아요. 그 우키요에가 그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예,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일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 나가사키로 다 모이는 겁니다. 나가사키 여기 바타비아라고 여기 바타비아 인도네시아 여기는 네덜란드가 이제 점령을 했고 필리핀은 스페인이 점령을 했고 나중에 미국으로 되죠. 카스트라테프 조약 이후로. 그리고 말라카라는 데 제가 꼭 가보라고 그랬었죠. 네, 말라카 요 도시 자체가 이제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영국 다 싸웠던 장소고 다 거기 흔적이 있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시면 돼요. 버스 타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기. 예. 그러니까 말라카가 여기 이 회역으로 전 세계 그 무역량의 40 가까이가 여기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요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과학기술의 요체들이고 이 나라들이 여기로 다 뭐 물건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만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라카 가면 다 포대들, 진지들밖에 없어요. 처음에 포르투갈이 점령했다가 네덜란드가 점령했다가 영국이 다 싹쓸이하고 왜? 그러니까 이쪽 이 항구들이 다 그러니까 외국에 와가지고 다 이쪽을 개방하라고 한 거죠. 아편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페리제도 이게 이제 검은 배라고 이제 하죠. 일본 말로 쿠로후네. 예. 쿠로이하가 이게 검다라는 뜻이에요. 쿠로이가 후네가 배인데 쿠로후네. 그러니까 악마의 배 흑선. 그래가지고 페리제독이 와서 개항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그때 그냥 바로 개항을 해버려요 일본.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쇼군이 그냥 개방을 해버리는데 천황의 재가를 받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개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천황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반막부파와 막부파가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뭐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 있어서 일본은 뭐 개항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메이지 유신 때 엄청난 혼란과 또 서로 전쟁과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메이지 유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흑선이 요코하마 쪽에 이제 합니다. 여기 동경, 요코하마, 가와사키, 여기 천역, 지바죠. 이쪽은 뭐 사이타마, 그렇죠. 요 정도의 인구가 거의 4천만에 가까워요. 여기가
4천만. 우리가 도쿄만 한 1,300~400만 잡는데 그 주변까지 하면 거의 4천만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도쿄 지하철 노선도나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외국 사람이 보면 어지러워요. 외국은 세계 노선 이상이 없습니다. 뭐 대도시라고 해도 세계 노선. 뉴욕 가봐도 뭐 그렇게 지하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뉴욕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외국은 뭐 지하철 뭐 별로 없어요, 노선이. 근데 여기를 이제 개항을 요구를 하고 그 페리 제독이 바로 얻어내요.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이 여기 체결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 에도, 도쿄, 니가타, 하코다테. 여기 하코다테가 유명한 게 야경이죠. 야경이 뭐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미일수호 통상 체결을 통해서 이게 다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고 천황의 재간은 받지 않았다. 천황이 시시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고 그 당시엔 도쿠가와 막부 후반기였으니까요. 막바지였으니까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쇼군이 모든 게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요런 번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입니다. 도. 그 일본은 현이라고 하죠. 현. 그래서 요런 조슈번 같은 데는 야마구치. 한자로 산구 입구자를 씁니다. 야마구치를 쓰고 여기는 사츠마번. 요 두 번이 가장 유명하죠. 두 번이. 요 두 번을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선봉을 씁니다. 요 두 번이. 야마구치 현이랑 이제 사츠마 현. 이 조슈번이 일본 육군이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번성이 되고 사츠마번은 일본 해군이 여기 됩니다. 요 두 번을 통해서 이 두 번이 이제 천황을 옹립해서 에도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카모토 료마.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중에 료마가 간다. 제가 이제 일들을 뭐 언어 때문에도 많이 보죠. 네. W 채널 알죠? 네. W 채널. 예. 근데 가면 이제 저도 이제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사실은 뭐 재미는 없어요. 한국만큼 연기력도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는 없는데 그냥 공부하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어학 공부 때문에 계속 보는데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원래 아까 한 요 도사본 출신인데 이 도사본을 탈출해서 조슈본과 사츠마본이 원래 좀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요거 얘기하자면 긴데 요 번은 요 에도 막부와 원래 반막부파예요. 원래 여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고 잔당들과의 전쟁이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에도 막부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서 요 두 번은 반 에도 막부파로 서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이기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유배 보내. 그렇죠. 유배로 가는 거예요. 조슈번의 사츠마변이. 그런데 얘네들이 강하게 된 게 뭐냐면 여기 나가사키가 여기 있거든요. 나가사키 여기가 다 항구잖아요. 여기가 새끼 또 있죠. 시모노새끼가 여기 있습니다. 조슈번에. 몰래 개항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예. 얘네들은 따로 전쟁을 해요. 영국이랑도. 그 정도로 강했어요. 전쟁을 할 정도로. 사실 두들겨 맞긴 했는데. 예, 두들겨 맞았죠. 영국한테 졌는데. 두들겨 맞고 네. 이거 우리 개항해야겠다. 네, 그래서 네. 개항을 하고. 그렇죠. 원래 그 서양을 반대한 존왕 양이 알죠. 양이 양놈 오랑캐를 배척하고 천황을 세워야 된다. 막부를 타도하고. 그런데 붙어 보니까 안 되겠네. 서양 애들이 너무 강하니까 얘들을 배워야겠다 쪽으로 바꿔요. 예.
바꿔요. 그것도 잘하네. 근데 요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할까봐 중간에 사츠마번이랑 이 막부랑 해가지고 조슈를 치잖아요. 요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하니까 그냥 둘이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막부 타도 해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을 선봉을 쓰는 거예요. 그 요 두 번이 화해하도록 만든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첫째 시간에 조슈번에서 일본의 모든 인물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그 안중근에서는 총 맞은 이토 히로부미부터 해서 암살당한 지금 총리 전직 총리가 누구죠? 아베 신조. 아베 신조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기시 노부스케 다 이쪽 출신이에요. 조슈번 이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조슈번의 그 가장 큰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을 정벌하자. 요시다 쇼인부터 해가지고 한국 정벌에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국을 정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그 요시다 쇼인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이게 사조 동맹이라고 이 사조 동맹을 이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해서 요 사조 여기가 화해를 해가지고 이쪽을 치는 거예요. 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란 거는 원래 개혁이란 거는 이제 역성혁명처럼 왕조가 바뀌는 게 이제 혁명이고, 유신이란 말은 중국의 어떤 그 고서 시경인가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 즉 천황은 그대로 두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막부 제도를 없애는, 그걸 이제 유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1972년도에 유신헌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신이란 단어를 거기서 채용한 겁니다. 일본의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다 일본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기계, 과학 이런 게 다 일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번치연이라고 번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이묘고, 그리고 그게 없어지고 이제 현으로 고친다. 그래서 그 조슈번이 지금은 산구 야마구치 현이 되는 것처럼, 현이라는 건 우리 그러니까 그 행정 명칭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면은 봉건적인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이묘들 다 없애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옛날에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길거리에 사무라이들이. 근데 이제 칼도 못 차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에 반대하는 사무라이들도 있겠죠. 칼도 못 차게 하고 또 월급도 못 받아요. 이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패번치연의 모습이고요. 이게 대정봉환이라고 이제 이 마지막 도쿠가와 막부 마지막 이 사람이 그냥 내려놔요. 나 이제 막부 끝 안 할래 하고 이제 모든 거를 메이지 유신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천황에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넘어가죠. 그게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메이지 유신 이제 헌법이 되고 이제 옷부터가 다르죠. 메이지 유신 헌법에 그 공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게 정부가 딱 수립이 된다고 해서 메이지 정부가 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갈등이 있죠. 이거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사무라이들이 없으면은 그 많은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걸 떠받고 있던 제도들, 그 수백 년간 이루어진 이 사무라이 제도를 갑자기 없애는데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이지 유신을 아까 했던 번이 사조번 이러고, 아까 사조번이 아니라 조슈번이랑 사츠마번 두 개. 이 사츠마번의 수장, 조슈번의 수장입니다. 이게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도쿄의 대표적인 공원이 우에노 공원. 예. 상야라고 쓰거든요. 한자로 상야. 그 우에노 공원에 이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이 있고 여기를 화해시켜서 연합해서 이 정부를 한 사람이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네. 예. 요런 이 정도의 여러분 기초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본학 전공한 친구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럽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이 문화 사대적인 게 좀 많잖아요. 아직도. 근데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고 이게 think global인데 사실 act locally. 그러니까 가장 로컬리하게 행동하는 거 사실 그게 글로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글로벌리가 바로 로컬리고 우리가 뭐 여기 살지만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내가 지금 저길 갔다 왔는지 감도 사라져요. 그때는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장소를. 아, 저기 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로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혁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지금은 어떤 더 복잡한 그 세상을 살고 있죠. 이런 혁명 자체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고 이 사카모토 료마는 또 살해당하죠.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의 희생이 있어야지 이런 게 또 되는 거고 일한 사람 따로 먹은 사람 따로 다 이렇게 나와요. 얘도 이제 사이고 다카모토도 나중에 할복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됐을 때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아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만 알지만 그 사건 밑에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고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정한론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정한론 회의.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사람은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 중심은 아니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 이토 히로부미에 속한 그 파견단이 뭐죠?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물을 본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한국을 침입하는 건 시기상조고 좀 우리 일본을 좀 더 강하게 만든 다음에 하자라는 거랑 부딪혔을 때 이 정한론이 패배를 하게 돼요. 정한론 한 사람.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럼 탐 크루즈가 나오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아시죠? 라스트 사무라이. 이 라스트 사무라이 이 배우 너무 유명하죠? 와타나베 켄.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고질라 뭐 거기서도 나오고 인셉션 이런 영화에서 나오고 한번 못 보셨어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이고 다카모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이 여자는 코유키라고 이 여자가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다음에 예. 한국에서 그 뭐죠? 조리원. 예, 조리원. 이 조리원이 일본에서 유명해가지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득이 많지 않아요. 30년간 이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의 3분의 70% 수준입니다. 일본 사람이 받는 월급이. 예.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못 가는데 이 코유키가 한국에 와서 애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 그리고 이 사람이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헐리우드 배우죠. 사나다 히로유키라고. 이 사람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인물이에요. 예스마담 이런 데 막 투에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가 될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은 모른다.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대표적인 배우들이 이 라스트 사무라이 이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정한론에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뒤에 세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패한 다음에 할복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야기하면 더 긴데요. 뭐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해서 그 어떠한 제도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모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인한 전쟁인데 이 사무라이들하고 이 서양 신식의 어떤 이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원래 이제 서양 문물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왔다가 이 사무라이 정신에 반해서 사무라이 편에서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사무라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 평등해. 그리고 양반이 가지고 있는 토지 다 나눠줘. 재분배.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뭐냐?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만든 민주주의 중에 인민민주주의가 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은 바로 뭘까요? 돈이죠. 돈. 그럼 돈을 조금 더 발전 의미로 하면은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그게 가장 중요해요.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고요. 한국도 토지개혁을 실패하면 개혁이 안 돼요. 토지개혁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발이 있겠죠. 반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반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토지개혁이 이랬다라는 그런 사실 속에 어마어마하게 싸웠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면 사무라이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는 뭐 먹고 살지? 나의 정체성은 뭘까? 거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이게 살기 힘들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와서 해먹을 게 없어요. 자신이 없어.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저희 외삼촌도 독일의 광부에서 오래 살다가 거기 50년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면 외국 가고 싶고 거기 오면 또 한국 오고 싶고 여기서 좀 살면 너무 힘들다. 공기도 안 좋다. 거기 가면 너무 심심하고. 교민이 독일 사회는 제가 독일에 가서도 왜 이렇게 심심하냐 독일은. 예? 프랑스는 막 오줌 냄새도 나고 찌른내도 나고 그러는데 예. 파리가 막 까르네 아시잖아요. 막 다 버리잖아요 지하철역에. 예, 막 거기서 시끄럽고 막 뭐 악사들이 타가지고 막 하다가 한국처럼 지하철 예, 데가 없죠. 없죠. 막 찌르내 나고 막 뉴욕도 그렇고 막 쥐 죽은 게 막 그 지하철 선로에 다 있고 그래. 근데 거기 일단 한국에 가고 싶다 하면 또 외국이 그립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 사무라이 정체성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고 요 세난 전쟁이 1877년도. 그러니까 요 때가 끝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딱 해놓고 10년 동안 계속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이게 우에노 공원에 있는 아까 사이고 다카모리. 실제로 등치가 이랬다고 그래요. 아까 사진도 그랬지만. 예. 뭐 대단하죠. 이 등치가. 배도 나오고 예, 칼 차고. 근데 칼 못 차게 하고 이제 사무라이 없애라고 하니 이게 예.
원래 자기가 메이지 유신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또 고향에서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에. 그래서 조금 바꾸자 했는데 거기 이제 충돌을 한 거죠. 충돌을. 사실 제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자들한테 등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한 그런 케이스예요. 예, 등 떠밀려 가지고. 안쯤은 사실 예. 넘밀려가지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등 떠밀려고 하다가 이제 할복하게 되는 좀 비운의 인물이죠. 비운의 인물. 이게 조슈번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카스라 타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있죠. 카스라 테프트.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고, 그래서 테프트랑 카스라 이 외무상이랑 서로 협약을 하고 먹기로 해요. 그 인물도 조슈번 출신. 이 사람은 미우라고로라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입니다. 명성황후를 죽인 거예요. 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오오사마 요시마사라고, 이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의 외증조. 예, 예. 이 사람은 경복궁 쳐들어가 가지고 고종을 협박했죠. 그게 외증조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아베, 그리고 아베 신따로가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있을 때 여기 박정희, 기시노부스케, 만주군이 있었어요. 옛날에 만주군. 만주군의 그 만주 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황제가 푸이, 예, 푸이 황제를 세웠죠. 푸이를 세우고 만주국을 세웠고, 그때 경제개발 5개년, 만주 5개년 계획을 했던 사람이 기시노부스케고, 그때 그 만주국의 헌병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도조 히데키라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전범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도조 히데키가 사형을 당하죠. 대신 천황은 살려둬요. 미국에서 살려두고 도조 히데키가 사형을 당하고, 이 기시노부스케도 사실 그 전범, A급 전범인데 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베 그 가문에는 3명의 일본 수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조부까지.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대대적으로 이게 세습이 되는 정치죠. 세습이 되고. 그 박정희가 여기 기시노부스케의 부하였습니다. 예, 만주국. 박정희, 그리고 그 누구죠? 박정희를 살려준,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우리나라 그 6.25 때 육군 대장 좀 생각. 예. 제가 얘기하고도 지금은 하도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잊어버려요. 예.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그분이 살려주죠. 예. 인천대학교 이사장이었고, 아주 생각이 날 거예요.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예. 이 일본 가수이 만엔짜리, 여기 인물 후쿠자와 유키치, 게이오 대학 성립한, 예.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이 사람이 그 김호균이나 유길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 집에서 머무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선 너희들도 개항을 해야 된다. 예. 문명지 계략 해가지고, 이게 그 후쿠자 유키치가 교육자면서 문명,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교육을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그 김호균, 유길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일본의 교육자, 개혁 운동가고요. 여기 이제 요시다 쇼인이 정한 론, 예. 이 정신적 지주로 해가지고 오시마 요시마사, 고조부, 예. 조부, 이 증조부인데, 증외조부인데 여긴 참. 아베 신조도 이제 암살을 당했어요. 아베 신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 조슈번. 조슈번 지금은 야마구치현, 대표적으로 시모노세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모노세키나 나가사키나 이런 데가 다 항구니까 아무래도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죠. 잘 살았겠죠.
예. 그래서 청일 전쟁 후에 무슨 조약이 있죠? 시모노세키 조약. 예.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러니까 시모노세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조슈번에서 가장 잘 나갔고 조슈번이 워낙 또 잘 나갔으니까.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고 얘가 이와쿠라인데 와쿠가 좀 근데 얘가 이와쿠라에서 여기저기 따가지고 이와쿠라 사절단.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기껏 가야 일본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유럽부터 미국까지 다 돌아다닌 사람. 예, 다 나쁜 놈. 멋있지 않아요? 그 잘해서 우리 가는 거는 되게 나쁜 놈인 줄 네. 알았더니 음, 아니네. 엘리트죠. 예. 어마어마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 서양에서 요런 복장으로 서양 가면 놀림 받는 거죠. 놀림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양복을 입어요. 예, 양복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다 양복 입었으니까요. 이게 메이지 유신의 세 명이 메이지 유신을 저기 이끌었는데 기도 다카요시라고 예. 그리고 오쿠보 도시미치 예. 그리고 아까 등치 큰 사이고 다카모리. 요 세 명이 메이지 유신을 이끌고 나중에는 얘도 죽고 다 죽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최고 총리가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문무를 그렇게 했다. 받아들일까? 이때 저기 요 사절단 있을 때가 어떤 대통령이었냐면 여기가 그랜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랜트. 이 뉴욕 리버사이드 쪽에 가면은 콜롬비아 대학 근처거든요. 여기 가면은 요 그랜트 박물관인데요. 그랜트가 원래 링컨 밑에 있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주정뱅입니다. 술꾼이에요. 근데 나갔다 하면 이겨. 그 당시 남미에는 그 리 장군이라고 버지니아 밑에 쪽 다 리 장군, 북쪽에는 그랜트 장군. 근데 다 이겨서 이 사람이 이제 링컨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데 대통령을 잘할 줄 알았어요. 워낙 용명한 장군인데. 근데 잘 못했겠죠. 못했으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술꾼인데 애처가야 또. 예. 근데 중간에 부인이 죽으니까 뭐 결제를 맡으려고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아무 관심이 없고 예. 그랬던 장군이고 그랬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랜트 박물관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갔다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 볼 게 없나? 왜 그래? 볼 거는 없는데요. 이게 무덤이 볼 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나왔어요. 화장실 갔는데 사람이 있더라고. 화장실에.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예. 문을 잠궈놔야지 왜 문을 안 잠그고 이렇게 일을 봐. 예.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었던 그랜트고 이때 이제 청일 전쟁 그리고 여기는 이제 러일 전쟁. 일본이 청나라도 이겼는데 청나라는 뭐 이길 수 있잖아요. 러시아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자부심이 뭘까요? 이때 당시 우리가 서양을 이겼다. 그겠죠. 예.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이제 K-팝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팝들 아시잖아요. 일본 노래들을 다 우리가 부르고 번역해가지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때 자신감 그게 이제 지금 패배감으로 많이 돌아왔고 이제 청일 전쟁 때가 문제인데 청일 전쟁이 이겼어요. 이기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하거든요. 그 어디를 할양받냐면 대만을 갖게 됩니다. 일본이 대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라오뚱 반도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 중국 그 북한 좀 넘어가면 신우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라오뚱 반도 그거를 할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땅을 가졌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었을까요? 러시아. 러시아. 예, 러시아가 끼어들고 또
프랑스, 독일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라오동반도 반납해. 어? 거기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영국은 저기 상하이 쪽 그쪽 다 지배하는데 일본 니들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먹을 놈이 아니야. 짜시고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세 놈이 덤비니까 아직 우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나중에 러시아한테 원한을 갖게 돼요. 러시아가 주도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다음에 그 고종이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아관파천이죠. 예.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자리와 그 러시아 공사관이 거리가 가깝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 건축하면서 가까워요. 그 당시 가까워서 덕수궁에서 그때 피신하고 있었어요. 경복궁으로 못 들어가고 아니 그 창덕궁으로 못 들어가고 덕수궁에 피신하고 있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앙심을 품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영국이랑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겨요. 일본이. 사실 어마무시한 건데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네, 덧붙여 주세요. 저 러시아 함대가 처음부터 아시아에 주둔해 있던 게 아니라 네, 발트 함대. 네, 거죠. 발트 함대라고 이제 북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북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엄청 와야 되는데 네. 이제 몇 달 걸려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엄청 많고 항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쟤네들한테 항구에 정박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프랑스 항구에만 잠깐씩 멈춰서 가요. 근데 영국 항구가 훨씬 많다 보니까 보급을 제대로 못 받고 사기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상태로 아시아까지 겨우 왔는데 일본이 그거를 영국한테 딱 듣고 이 타이밍에 러시아 함대가 온다. 그러니까 니들 공격 준비하고 있어. 해가지고 딱 나와서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냥 발참대가 전멸을 하듯이 그냥 괴멸당하면서 사실상 러일 전쟁이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죠. 예. 너무 멀리 오니까 네.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멀리 왔어요. 영국이랑 미국의 합작품이에요 결국. 네. 그때는 영국이 해양을 네,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급을 안 해주니까 뭐 힘이 네. 네. 제대로 뭘 못했겠죠. 그러니까 다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남아 못하게 네. 또 일본을 이용한 거고요. 지금도 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재판이고 다 재현이 되고 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거죠, 역사가. 이 포츠머스 회담 통해서 사할린 있죠? 네. 사할린 반이 일본께 되고요. 그렇죠. 이제 다 나가. 근데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러시아인들. 근데 러시아는 그때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 전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혼란기였고 니콜라이 2세도 이제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좀 받기 시작할 때고, 근데 러시아도 너무 내전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할양받습니다. 사할린 이쪽을 받고 시모노세키는 이제 청일전 타이완을 이제 받고요. 나중에 여기가 라오중반도인데 여기도 이제 일본이 이제 영향권을 행사하죠. 이쪽 철도 부속권부터 다 이제 청나라를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국 쪽이 있었고 이쪽 칭다오가 있죠. 칭다오는 뭐가 유명하죠? 네. 맥주 하면 어느 나라죠? 독일. 독일이죠. 독일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일본이 1차 대전 때 슬쩍 그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내쫓고 여기를 차지해요, 일본이. 나중에 이제 만주국을 차지하고 여기다 허수아비 왕인 푸이를 여기 푸이가 쫓겨났거든요, 사실 자금성에서. 오갈 데가 없는 푸이를 지극정성 대접해주면서 여기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다 수가 있었죠, 일본이 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때 이 영토들을 다 갖게 됩니다. 일본의 영토들이 다 이거고요. 뭐 아오지마 맨 마지막에 오키나와, 류큐,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게 되죠.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여기 징용 가고 징병 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여기 막 사이판 가면은 뭐 자살 그 절벽이 있고 그게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동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731 부대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로들도 다 되고 연합국이랑 일본이랑 전쟁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게 사실 뭐 8, 90년 전 얘기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얘기죠. 이게 사실 일본이 여기까지 쳐들어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왜냐하면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자원들이 많고 석유들이 많으니까 이 2차 대전 때는요 석유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전장이 어디로 확산이 되죠? 북아프리카, 중동 쪽. 왜냐면 석유가 있으니까요. 예. 석유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니까. 사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계기도 좀 재밌는데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식민지로 필리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이 아래쪽으로도 내려오겠다 싶어서 너네한테 석유 안 팔아. 석유 때문에. 석유 안 팔 거야. 왜냐면 진주만이. 미국이 아직도 제1의 산유국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너네한테 석유 안 팔아. 근데 전쟁하려면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석유를 못 사오니까 석유를 어디서 구하지? 중국이야. 아니 이제 중국은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동남아를 치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아를 치면서 이제 진주만 전쟁이 일으키게 되는데 전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그거였어요. 미국한테 한 대 세게 때리면은 미국이 놀라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석유를 팔아주겠지. 근데 미국이 얘네가 돌았나? 완전히 잘못 건드린 거. 네, 완전히 잘못 건드리면서 이제 확전이 되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처음에 남방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에 있는 석유를 탐을 냈는데 사실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택도 없었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난 석유까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하다가 망했죠. 욕심이 네,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만 노렸으면은 사실 그냥 유지됐을 수도 있는데 전쟁을 계속 지속하겠다고. 그 여기도 석유가 났었어요. 만주도. 네, 네, 근데 석유가 났었는데 부족했던. 예, 그 너무 확전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유럽이랑 여기랑 두 군데를 전쟁을 해야 됐거든요. 여기는 메가더가 중심이 됐고 저쪽 유럽은 아이젠하워가 중심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욕심을 했는데 못 됐고 메가더는 아이젠하워는 됐고 하여튼 이런 확전을 됐고 여기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런 게 유명하죠. 미드웨이 해전. 다 일본이 여기를 다 차지했고요. 사실 여기 영국에 있는 것도 일본 여기 영국에 지배했던 버마, 인도 여기도 인도 사람들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여합니다. 영국군으로. 영국군으로 참여했다가 다시 일본군한테 붙어요.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웃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네. 현대도 인도가 취하는 자세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똑같은 예, 것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도 말을 못해. 다 같은 편을 원하는 인도를 끌어들이길 원하는데 인도가 지금도 똑같아. 예, 그래 너도 손잡고 나도 손잡고 하다가 또 팽당해. 인도가 그래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예, 같아요. 지금 완전히 똑같죠. 복잡하는 것 같아요. 예, 인도 그렇고 메가도 여기 2차 대전 이 진주만 때고요. 외국 포로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뭐 전쟁의 비참함이 있죠. 저도 뭐 실전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실전 경험. 전쟁이? 예. 전쟁 아니라 저기 강릉 무장공비 때 제가 예, 헬기 타고 출동해서 총 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그래도 게릴라전이었거든요. 게릴라전에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진짜 쏘는 거. 예. 뭐 밤에는 들짐승 보이면 뭐 기관총 갈기고 수류탄 던지고 해도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쏘겠네. 예. 일단 쌓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전쟁의 비참함. 근데 전쟁이 또 이렇게 장기간 되면은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이틀 싸우고 또 휴식하고 또 즐기고 즐기고 그렇게 돼요. 이게 근데 이때는 뭐 보급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이제 일본에 발전된 신칸센. 그렇게 이제 전쟁 끝나고 패망을 하고 6.25 전쟁 또 특수 있었고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언제 생겼을까요? 요게 이 고속철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 예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2000 몇 년에 생겼죠 KTX가. 1900년대 네. 1900 60년대가 70년대. 네, 64년에 신칸센이 도쿄 올림픽 하면서 그 아직도. 네. 60년대에 자동문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예, 엄청난 나라예요. 이게.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예. 웬만큼 먹고 사는 집은 다 일본 일본제, 전자제품 그렇죠. 밥. 예. 우리 얘기했잖아. 그럼요. 그거 예. 있었잖아요. 일제하면 뭐 맞아요. 커피 와서. 고장이 안 나고 64년도에 이런 게 생겼다니까 우리는 64년도에 가발 공장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 예, 봉제 아니, 공장. 64년 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64년도에 오사카 이 도쿄 노선이 생기고 이게 딱 돼 있죠. 근데 비싼 게 문제죠. 그 일본이 잘 알잖아요. 여기 인구가 없잖아요. 그 이쪽 라인에 1억이 산다고 보면 돼요.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에다 1억이 살아요. 다 이쪽이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데고 삿포로도 그렇지만 이쪽이 다 이제 이 신칸센이 이제 64년도에 처음 생기고 이게 다 일본 기업이었던 거죠. 다 없어졌죠.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도요타만 하나 남았어요. 도요타 혼다, 도요타 자회사 그 렉서스, 시그너처는 렉서스 이런 거는 남았고. 시가가 없었어. 네, 다 없어요. 이게 옛날 007 영화 보면 뭐 소니 이런 거 있었고. 이 문화도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누굴까 이 사람이? 일본 영화 감독. 악기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쿠로자와 아키라. 네, 쿠로자와 아키라. 7인의 사무라이. 예,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알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은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되게 젊은. 예. 젊었을 때. 예. 조지 루카스 이 쿠로자와 아키라가 아카데미상 공로상을 받는 거예요. 네네. 스티븐 스필버그랑 얘가 호위무사로 등장.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일본의 호위무사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 대단하신 분이. 네. 영화사에서. 이 7인의 사무라이를 그대로 한 게 황야의 7인이라고 율 브리노 맞아요. 주연의 그걸 흉내낸 거예요. 요 사람과 쌍두마차인 사람이 오스 야스지로라고 이 사람은 생활 영화, 동경 이야기 같은 생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란 이게 리어 왕을 저기 일본화한 거거든요. 카케무샤 그림자 무사 그러니까 쇼군을 보호하는 똑같이 생긴 영화 광해로 생각하면 돼요. 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쇼군을 세워가지고 이게 하는 영화. 카케무샤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 지원해줬냐? 2명이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2명이. 그러니까 아니 스승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영화 만드는 돈이 없다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가지고 둘이 해가지고 탁 돈 대주고. 일본의 어떤 문화의 힘이 이 정도로 대단했던 시기예요. 이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아니라 그 뭐죠? 또 잊어버렸네.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그 사이보그 뭐죠? 라이언 고슬링이 다시 했잖아요 이번에. 네? 사이보그. 사이보그. 예. 사이보그는 공각기동대밖에 안 그거 말고 영화. 여기도 일본 배경이에요. 일본 배경 영화가 007 영화도 그렇고. 일본 애니메이 토나리노 토토로. 그리고 처음에 데스카 오사무의
대추환 아톰이라고 아톰 처럼. 이런 뭐 건담 이런 문화의 선진국이었죠. 일본은 대단한 선진국이에요. 모노노케 히메 이런 토토로 이거는 에반게리온 이런 게 스튜디오 지브리라고 가장 유명한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게임, 전자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우드니스라고 이 헤비메탈 그룹입니다. 예. 라우드니스가 1980년대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탑10 안에 들었어요. 헤비메탈로. 이 라우드니스는 그 라우드니스를 타도하자라고 나온 우리나라 그룹이 누굴까요? Up in the Sky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유연상이 리더인 백두산. 백두산. 예. 우리도 라우드니스를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게 유연상, 김도균 해가지고 라우드니스 똑같이 비슷하게는 백두산. 그러니까 노래, 재즈도 그때 도쿄가 중심지였어요. 뉴욕이랑. 예, 이게 문화, 전자 모든 게 이제 일본이 최고였던 시절. 그러다가 갑자기 맞아요. 플라자 오코드라고 이게 플라자 호텔이거든요. 뉴욕 그 애비뉴, 피프스 애비뉴에 가면은 플라자 호텔이 있고 플라자 호텔을 소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요 호텔이 어디 나오냐면은 영화 나홀로 집에 투 예, 그 2에 트럼프도 트럼프도 나오고 맥컬리 컬킨이 여기에 예약을 해요. 여기 가는데 로비에서 트럼프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예. 사실 시설은 안 좋습니다. 예, 너무 오래된 호텔이라 너무 오래된. 너무 비싸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플라자 나중에 이제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한 1시간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예. 플라자 합의부터 IMF 이게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경제랑. 플라자 합의로 원화 아니 그 엔화가 절상이 돼요. 절상. 가치가. 그러니까 1달러에 260엔이었던 게 1달러에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환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IMF 전에 1995년도에 이미 국민소득 몇만 달러를 넘었을까요? 3만 예? 3만 아니 95년도 95년도에 얼마? 2만. 아니 2만까지는 안 가고 95년도에 10,000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IMF 딱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5,000달러로 떨어집니다. 그게 환율이라는 거. 환율. 모든 걸 이제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파리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수입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팔고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환율이 작살이 나면은 예. 근데 미국이 가장 큰 힘이 첫 번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고 플라자 합의를 하기는 시간이 좀 근데 여기서 이제 260은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하고도? 그럼요. 왜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나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지 낮아야지만이 수출에 유리해요. 왜냐면 1달러를 우리가 팔잖아요. 1달러를 팔으면 1달러를 아까 260엔이었잖아요. 그거를 달러를 수출한 대금을 달러로 가져오잖아요. 260엔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수출하면. 근데 이게 120엔으로 되면요. 120엔만 가져오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우리 수입에. 대신 수입 물가는 싸죠. 수출 물가는. 근데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이 원화나 엔화의 가치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물가가 높으니까 미국에다가 팔잖아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옛날에 100엔 가지고 1달러 가지고 팔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2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2달러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경쟁했던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그때 시작이었거든요. 그 반도체가 한국 제품이랑 일본 제품이랑 상관이 별로 없는데 일본이 2배가 더 비싸. 그러면 한국 거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이 수출 주도형이고
같이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이 안 되면 한국이 잘 되고요. 한국이 안 되면 일본이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잘 될 수는 없나? 같이 잘 될 수는 힘들어요. 예, 같이 잘 될 수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지화 자원이 많으면요, 그것만 팔면 되는데 둘 다 지하 자원이 없고 수출 제품이 똑같잖아요. 수출 제품이.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비슷하면 그거를 사는 거예요. 싼 거를.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플라자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떻게 예. 일본을 때려잡았는지 예, 보여주는 그렇죠.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의를 쳐내고 예. 자기의 지금의 현재 미국을 유지하는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한테 하는 거 보면 예. 뭐 비슷하게 그렇죠. 돌아가는 측면도 많고. 그리고 85년도에 때 95년 역플라자라고 일본이 너무 이제 저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 제품을 좀 받아야 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역플라자로 좀 이제 그 가치를 내려주게 돼요. 역플라자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을 때려잡는 것도 목표고, IMF도 우리나라를 때려잡은 거예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이면에도, 왜냐면 미국은 소비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소비를 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가 되면은요, 이게 미국이 힘들어지면 미국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좀 때려잡기도 해야 됩니다. 외국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도 하지만 이 환율이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제일 중요하죠. 예, 도움이 돼요. 예. 정치도 정치하고 다 상관이 예. 되니까 경제가. 그리고 경제는 무조건 정치적인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 경제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느냐 낮추느냐, 어느 타임이나 올리는 낮추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본이 그랬어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일본이 30년간 지금 불황에 된 거예요. 정치가 잘해줘야지. 우리 예. 서민이 뭐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정치가 좀 똑똑하게 예.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 경제적인 거는 세계 최정상인데,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최정상인데 정치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더 그래요. 다 세습이고, 그리고 집권당이 당수가 총리가 되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딱 두 나라. 어느 나라죠? 한국하고 베트남 같은. 싱가포르. 대만. 아, 싱가포르도 독재. 독재국가. 우리 프랑스도 사회주의잖아. 아, 예, 싱가포르 사회주의. 독재라고요? 예. 독재국. 싱가포르도 거기 그냥 독재식이에요. 맞아. 예. 택시 탔는데 예. 바로 전화 오니까 바로 차가 서요. 네. 그게 벌금 100만 원이라나 뭐 이런다고 그래. 그것도 옛날이야. 예. 근데 아 그래서 그 독재구나. 예. 딱 시키는 대로 말도. 민주주의 국가는 대만이랑 우리나라. 선거를 통해서 그 통치자를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대만밖에 없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정책이 가장 사실 중요하다는 거. 환율. 이거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차를 많이 팔고 반도체를 많이 팔아도 이것 때문에 작살이 나는.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가 그 환율을 때려잡을 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왜냐면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그거 힘이 없는 세계 경제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미국 없네. 달러에 따라서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자기 나라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면 외부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폭탄을 괴롭혀가지고. 네. 폭탄 터뜨립니다. 오늘 딱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부자네. 그러니까 말은 있잖아. 뭐 그 우리나라 뭐 미군을 철수할 거야 하면서 하는데 뒤에는 또 보니까 국방비를 내가 네. 이거 내가 당이죠. 보니까 그 돈. 미국 내라고 그렇죠. 말. 트럼프는 그렇죠. 예. 하여튼 환율이나 플라자 합의를 한번 여러분 그냥 검색도 한번 잘 해보시고. 살아졌는 줄 알았는데 예. 택도 없네 정말. 그리고 이제 고베 대지진을 그대로 이렇게 피해한 거를 그래 놓은 거고요. 고베 대지진. 그리고 2011년도 쓰나미 때고요.
잃어버린 30년이 한번 여러분들 뭐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잃어버린 30년이 됐는가? 예. 한국은 그러면 우리는 비슷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70%예요, 자산에. 우리는 현금은 없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 다. 예. 집 한 채 딱 하나. 예. 일본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 일본은 지금 역전돼 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그 전체 자산에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0, 40% 떨어졌습니다. 중국이랑 한국이 70%예요. 7, 80%.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제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중국이랑 한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고요. 강남 정도 빼고는 이제 다 떨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자산, 그러니까 현금 보유 이걸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가.